9장 사랑을 만드는 마법의 약. 모든 사랑의 이야기 중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관한 켈트족의 전설이야말로 일체의 협상을 거부한 채 가장 극단까지 밀어붙인 사랑 이야기일 것이다. 이졸데는 트리스탄이 자신의 약혼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잔혹하게 복수하고자 했다. 그러나 트리스탄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자 증오는 그녀의 의지를 완전히 거스르며 애정으로 뒤바뀌었다. 게다가 이졸데의 시녀가 실수로 그녀와 트리스탄에게 사랑의 묘약을 마시게 하여 두 사람은 더 이상 자신들의 열정에 저항할 수 없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외에 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황홀경에 빠진 두 사람은 심지어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배반할 준비까지 하게 되었다. 이졸데는 자신의 남편을 그리고 트리스탄은 자신의 삼촌 저 선량한 마르케 왕을 말이다. 자신들의 관계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자 두 사람은 함께 죽음의 길에 들어서고자 한다. 무엇이 두 사람을 이처럼 극단적인 길로 내몰았을까? 바그너의 오페라에서 트리스탄은 너무나 놀란 해명을 요구하는 마르케 왕에게 삼촌께 설명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 자신을 사로잡은 그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자신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나 바그너는 뭔가 아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장면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이졸데를 향한 트리스탄의 그리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의 감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 그리움의 감정은 고통인 동시에 그야말로 천상의 행복이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갈망이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통제 불가능함을 주장하는 일이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경험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사랑의 마술에 걸렸다고 느끼며 사랑의 온전히 넋을 빼앗긴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켰는지 도대체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해진 사람이 왜 하필이면 바로 이 사람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고대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는 이러한 힘, 이성에 반해 서로에게 끌어당기는 이 힘을 운명이라고밖에 마법에 걸린 것이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사랑의 묘약. 그러나 사랑의 묘약은 실제로 있다. 예를 들어 줄여서 GnRH라고 불리는 호르몬인 룰리베린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호르몬은 시상하부에서 발생해 성욕에 관련된 호르몬을 방출시킨다. 간 내에 이 호르몬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억제하기 힘든 욕망이 일어나게 된다. 학자들은 스컷 모르모트에게 이 호르몬을 주입하고 그 효과를 살폈다. 호르몬이 주입된 수컷들은 마침 가까운 곳에 있던 암컷들과 즉각적으로 사랑의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암컷들도 이 물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기꺼이 모든 욕망에 몸을 내던지고자 했다. 인간들에게서도 이 호르몬은 동일한 작용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유혹의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롤리베리는 뇌에 직접 주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는 짝짓기 행위를 너무나 기계적인 것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놀라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묘약은 단순히 성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또한 한 쌍의 연인이 평생 헌신적으로 서로 기대어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애틀랜타의 에모리 대학에 있는 톰 인쉘의 실험은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북아메리카에만 사는 털이 복술복술한 대초원 들쥐 수컷에게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주사했는데 이 주사를 맞은 들쥐들은 성실한 연인으로 변해 이후로는 암컷 파트너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았다. 암컷의 경우 이러한 기교를 발휘한 것은 바소프레신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옥시토신이었다. 그러나 인셀은 자연에 있는 사물의 질서에 약간의 가속도를 붙여 주었을 뿐 대초원 들쥐는 사실 성적 모험에 대해 상당히 강한 호기심을 가진 동물이었던 것이다. 손가락 크기의 이 피조물은 사춘기에 들어서자마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가장 가까운 이성에게 덤벼든다. 그들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거의 10번에서 20번 정도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유혹에 자신을 내맡긴다. 그리고 이때부터 둘은 영원히 함께 머문다.
그들은 함께 둥지를 튼다. 그리고 수컷은 사려 깊은 아빠가 되며 침입자가 접근하면 암컷과 수컷은 힘을 합쳐 서로를 보호하고 새끼들이 있는 둥지를 지켜낸다. 잠시 떨어져 있다고 해도 둘 사이의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 몇 달 후라도 다시 만나면 둘은 즉시 서로를 알아보고 갈망한다. 둘 사이의 신실함은 죽은 후에도 지속된다. 반려자 중 하나가 먼저 죽으면 남은 들쥐는 평생 혼자 산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격렬한 사랑의 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수컷에게서는 바소프레신이, 암컷에게서는 옥시토신이 방출된다. 이러한 호르몬 덕분에 뇌는 파트너에 대한 선호와 감정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즉, 섹스는 사랑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들쥐 실험을 통해 인셸은 바로 이 과정에 개입한 것이다. 그가 수컷과 암컷에게 그에 상응하는 호르몬을 주사하자 전혀 사랑에 광분한 첫날밤을 지내지 않는 동물들도 평생의 반려자로 머물게 되었다. 이렇듯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는 관계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호르몬 물질이면 충분하다. 덧붙여 말하면 실험은 그 반대 방향에서도 유효하게 진행되었다. 인셸이 대항 물질을 주사해 사랑의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자 수컷과 암컷은 극도로 격렬한 섹스를 한 뒤에도 서로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 들쥐들이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섹스 후에 서로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섹스 행위가 뇌에 특별히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어찌되었건 바소프레신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수컷 들쥐는 여러 번 섹스를 한 파트너에 대해서도 마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수컷은 매번 처음 만나는 것처럼 코를 킁킁거리며 암컷 주위를 맴돌았다. 수컷이 그동안 더 바보가 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이성 파트너에 대한 기억력을 상실했을 뿐이다. 파트너와의 관계는 사회적 기억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기억을 위해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이 작용하는 특별한 회로가 뇌에 설치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움에 가득 차서 연인을 떠올릴 때 우리는 어쩌면 바로 이 호르몬들의 작용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바소프레신이나 옥시토신은 일반적으로 전혀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않던 동물들에게서도 효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목초지 들쥐들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섹스를 할 때뿐이다. 이들은 섹스가 끝나고 나면 상대방을 감쪽같이 잊어버린다. 그런데 인셀은 유전공학적 개입을 통해 이 목초지 들쥐들이 일부 일처제를 지키게끔 만들었다. 즉 그는 목초지 들쥐의 유전 형질에 대초원 들쥐의 유전자 하나를 이식시켜 끊임없이 파트너를 바꾸는 목초지 들쥐를 신실한 반려자로 변화시켰다. 이 유전자 덕분에 이들의 뇌에 바소프레신이나 옥시토신을 위한 수용체들이 생긴 것이다. 그러자 이제 목조지 들쥐에게서도 섹스가 진행되는 동안 이 두 호르몬들이 풍성하게 방출되었다. 다만 적합한 접속 장소가 뇌에 부족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전공학적으로 구조를 약간 변화시키자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은 이들에게서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지속적 관계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듯 단 하나의 유전자가 다부자처제 동물을 일부 일처제 동물로 변화시키고 파트너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경우에는 매력과 사랑,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띈다. 우리는 물론 일부 일처제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뜨거운 하룻밤이 평생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랑의 묘약이 인간에게는 그 어떤 본질적인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꽤나 기이한 일이리라.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등과 같은 물질들은 5억 년 전부터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지렁이는 물론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는 원숭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피조물의 성생활을 조정해왔다. 우리를 여타의 피조물들과 구분짓는 것은 사랑이 작동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기보다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다. 인간은 자신을 사로잡은 애정에 완전히 승복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이성의 충고에 반해서까지라도 트리스탄과 이졸데, 마지막 장면에서 완전히 탈진한 트리스탄은 저 무시무시한 음료수를 저주한다. 그러나 그
그 음료수를 제조한 것은 나 자신이거늘 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것의 진원지는 사실 자신의 영혼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가족의 반대 때문에 또는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성공에 투자하고 싶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사랑을 비껴갈 수도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타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감정은 우리 뇌 속에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여자의 뇌, 남자의 뇌. 이성 간의 끌림은 머릿속에서 일어난다. 여성의 뇌는 남성의 뇌와 다르게 각인되어 있어 한쪽이 다른 한쪽을 원하게 된다. 이를 위한 회로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정해진다. 즉, 우리는 탄생 이전부터 성적 욕망을 지니게끔 정해져 있는 것이다. 사랑의 남성적 극과 여성적 극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환상적인 실험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자연히 카리브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과 벌인 실험이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사는 사람들 중 한 작은 무리를 일컫는 말로 구에베도체라는 것이 있다. 스페인어로 12살의 알을 이라는 뜻이다. 아마도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 구에베도체들은 성의 변환을 겪는 모양이다. 즉, 태어날 때 그들의 몸속에는 페니스나 고환을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소녀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녀처럼 길러진다. 그러나 사춘기에 호르몬이 생성되기 시작하면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즉, 외견상 음순처럼 보이던 곳이 고환이 되고 크리토리스에서 페니스가 자라나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사내 아이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하룻밤 사이에 그들은 여자옷을 벗어 던지고 그때까지 끼고 살던 인형을 구석에 처박는다. 그리고 셔츠와 바지를 입고 축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물론 이제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소녀들이다.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마을의 전통적인 관습 속에서 수년 동안 남자들의 비위를 맞추도록 교육받아 왔다는 사실은 이제 구에베도체 들에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모든 여성적 매력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들에게 사랑의 유전적 프로그램은 그토록 강한 반면에 유년기의 영향은 그토록 약한 것이다. 몸의 구조처럼 뇌 역시 여성적 초안 또는 남성적 초안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임신 초반에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 중에 태아의 성기와 뇌가 거의 동시에 그러나 상이한 방식으로 남자 또는 여자의 전형에 따라 발달한다. 그래서 아이는 사내아이의 뇌나 여자아이의 뇌를 갖고 세상에 나오게 되고 외모 역시 그에 따르게 된다. 하지만 구에베도체들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20년 전 미국의 학자들이 발견한 수수께끼의 해답은 다음과 같다. 즉, 구에베도체의 경우 성기와 뇌, 이 두 개의 노선 중 하나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뇌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반면 성기의 발달은 지연된다. 그래서 구에베도체들은 사내 아이의 뇌를 갖고 태어나지만 여자 아이의 외모를 간직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성장의 역사는 출생 이전에 형성된 뇌의 구조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후에 사랑에서 취해야 할 태도를 규정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여자아이로 태어나서 사내아이로 성장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반대는 가능하지 않은 것일까?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성장하기 시작할 때 모든 인간은 여성적이다. 여성과 남성은 발달해 나가는 몸과 뇌의 기본 설계도, 말하자면 이것이 여성의 설계도라는 말이다. 이것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브가 탄생했다는 기존의 기독교적 인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다.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남성 Y 염색체가 사내아이로 성장해 나갈 신호를 준다. 이 Y 염색체에는 대략 수정 8주 후 태아의 생식선으로 하여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게 하는 유전자가 놓여 있다. 이 남성 호르몬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를 통해 몸과 뇌는 이 태아가 남자아이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무엇보다도 대뇌의 구축에서 양성 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오른쪽 대뇌와 왼쪽 대뇌는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개별적인 뇌 중심부들은 남성의 경우보다 조금 덜 세분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여성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남성보다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은 추측하지만 증명된 것은 없다. 그러나 약간 다른 이 뇌의 구조가 학습 능력에서 차이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즉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암산을 쉽게 하며 감각적 인지 속도가 빠르다. 게다가 손놀림도 더 정교하다. 그에 반해 남성은 수학적, 논리적 사이와 공간 인식에서 종종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차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다. 심지어 어떤 책은 주차를 못하는 여자, 하나만 생각하는 남자라는 단순 명료한 문구의 제목으로 여성과 남성 사이의 모든 불일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남자들과 굉장히 많은 여자들을 관찰할 경우 평균적으로만 언급할 수 있는 말이다. 그리고 통계학이란 특히 평균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봐 그다지 많지 않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베를린의 태양이 비추는 시간은 평균 1년에 1672시간이고 미네는 1645시간이다. 그렇다고 해서 베를린의 하루하루가 늘 미넨보다 더 화창한 날씨를 선보인다는 말은 결코 할 수 없지 않은가. 섹스와 뇌의 관계, 사유에 관한 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사랑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대단하다. 고해배두새들의 운명이 예견케 하듯이 이성적 남성과 여성의 뇌는 다분히 상대방 성에 맞춰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뇌 연구는 성적 선호의 근거를 가리키는 지점들을 찾아냈다.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매력의 진원지는 정확히 머리 한가운데 놓여있는 간뇌이다. 여기에서 흥분 상태가 발생한다. 이 간뇌는 여성과 남성의 경우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뇌에 대해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뇌가 누구의 뇌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특정 다시 말해 이른바 시상하부의 프로옵티컬 영역은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2배 이상 더 크고 더군다나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것은 섹스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룰리벨린의 방출을 조절한다. 이러한 크기의 차이는 사랑의 유희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프리옵티컬 영역은 남성의 경우 여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이것이 자극을 받게 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여성적인 것에 대해 흥분하고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러나 이 핵이 제거되면 이성에 대한 관심은 마비된다. 이것을 제거당한 수컷 원숭이는 암컷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적어도 자유를 통해 만족은 여전히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 만족도는 서로 다른 과정에 의해 조정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일본의 뇌과학자 유카타 오오무라와 그의 동료들은 아주 치밀하게 이 영역을 탐구했다. 그들의 실험 결과는 읽어볼 만하다. 이들은 비밀에 쌓인 이 핵의 기능을 밝혀내기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관찰 가능한 조건 하에서 이성 간의 접촉과 교접 행위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 그들은 아주 재미있는 장치를 구상해냈다. 이것은 대학 실험실에서 보다는 차라리 공장에서나 상상해 봄직한 장치이다. 수컷은 의자에 몸을 고정시킨 채 앉아있도록 만들었다. 그때 수컷의 머리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않아도 되게끔 차분히 세워져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교한 마이크로 전극을 시상 하부에 연결할 수 있었다. 수컷은 회로 하나를 받았다. 수컷은 회로의 단추를 눌러서 암컷이 앉아있는 의자를 자신의 의자와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었다. 수컷은 결국 머리를 움직이지 않은 채 암컷과 짝짓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시상 하부의 프리옵티컬 영역에 있는 뉴런 하나는 1초에서 50회의 자극이라는 최대의 활동성을 나타냈다. 짝짓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호르몬의 방출 강도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사정이 끝난 후에는 완전히 정지했다. 이 뉴런의 활동성이 특별히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다른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 다른 실험에서는 암컷의 자리를 바나나가 대체했다.
여기서 언급되는 암컷, 수컷은 사람이 아닌 한 쌍의 긴 꼬리 원숭이를 가리킨다. 이 기이한 실험은 이제까지 프리옵티컬 영역에 대해 발표된 연구 결과 중 가장 명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프리옵티컬 영역은 무엇보다도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지 성행위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능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다. 아마도 간 내에 있는 다른 핵들과 뇌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페니스와 데네피질로 각각 전자 연결이 형성되는 것이리라. 많은 연구자들은 남성 섹슈얼리티가 종종 공격성을 띠게 되는 것은 뇌의 해부학적 특성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즉, 프리옵티컬 영역을 여러 가닥의 신경줄을 통해 편도핵에 연결되는데 이 편도핵은 다른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뇌 부분이다. 여성의 쾌락에 대해서는 그다지 철저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분명하다. 즉, 여성의 쾌락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시상 하부의 또 다른 지대인 복내측 핵이다. 이 핵은 포유류의 경우 짝짓기의 반사작용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암컷 쥐는 수컷 쥐가 행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몸을 고정시키고 암컷 원숭이는 자신의 성기를 과시한다. 인간의 경우 이 핵의 역할은 섹스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핵은 성호르몬의 영향 아래 있다. 여성들의 생리기간 중에 비교적 쉽게 흥분하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여성 또한 얼마나 만큼 섹스에 맞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는 알기 위해서는 뇌의 해부학적 구조를 약간 살펴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어서 두개골 바로 아래 펼쳐져 있는 넓은 지대는 옥시토신 같은 성호르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뉴런들이 성감대에서 오는 신호들을 받아 사랑의 느낌으로 전환시키는 데 몰두하는 것도 근거 없는 일이 아니다. 만일 뇌에서 차지하는 공간의 비율에 따라 신체 각 부분의 크기가 정해진다면 인간의 상체 전체가 성기로 뒤덮이고도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언급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과 음식의 향유기관이 입술일 것이다. 사랑의 다양한 유희들, 여자로서 한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로서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성적 만족감을 주지는 않는다. 독일만 해도 적어도 3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파트너를 더 선호한다. 이러한 사실은 섹스와 관련된 뇌의 구조에 대한 이제까지의 인식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소녀로 태어났다가 남자로 성장해 가는 구의 배도체들은 생물학의 섹슈얼리스트의 모든 가능한 유희들의 얼마나 많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 마찬가지로 신체의 성기관과 성적 욕망을 조종하는 뇌의 영역은 상이한 방식으로 발달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뇌도 발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뇌 연구자인 사이먼 리베이가 에이즈로 죽은 동성애 남자들을 부검해서 발견한 사실도 바로 이것이다. 성적 선호도와 관련된 많은 특성들도 이들의 뇌 구조는 전형적인 남성적 유형보다 오히려 여성적 유형에 더 가까웠다. 즉, 평균적인 남자보다 프리옵티컬 영역은 더 작은 반면 왼쪽 대뇌와 오른쪽 대뇌의 연결은 한결 더 견고하다고 리베이는 보고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간혹 나오는 주장대로 동성애 남자들이 여성의 뇌를 갖고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동성애 남자와 평균적인 남자 사이의 차이는 성적 욕구를 담당하는 영역에 해당될 뿐이다. 남자와 여자에게서 큰 차이를 보이는 뇌의 크기 면에서 보면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는 없다. 동성애 운동가들은 성적 취향의 근거로 뇌로 환원될 경우 자신들의 생활 양식이 다시금 질병으로 해석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그러나 그들의 우려는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 실제로 리베이의 연구는 동성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자에게 애정을 느끼는 남자의 경우 그것은 결코 성격의 왜곡된 발달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형질의 자연스러운 형태 중 하나일 뿐임을 뜻하는 것이다.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있듯이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동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듯이 섹슈얼리티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성향들이 있는 것이다.
이성애와 동성애 사이에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성적 성향들의 스펙트럼이 있다. 뇌가 극히 남성적으로 또는 극히 여성적으로 발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뇌는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다. 따라서 어떤 남자도 완전히 남자는 아니며 어떤 여자도 완전히 여자는 아니다. 양성 사이의 이 스펙트럼이 얼마나 세밀하게 전개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쥐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다. 생쥐들의 경우 어미 뱃속에 있을 때의 주변 환경이 이후의 생동 양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뱃속에 있을 때 남성 호르몬이 강한 수컷 형제들에 둘러싸여 지낸 한 암컷 생쥐는 나중에 한결 더 공격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순수하게 암컷 자매들 사이에서 자란 생쥐보다 더 자주 새끼를 낳았다. 수컷 생쥐의 경우는 그 반대되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즉, 뱃속에서 암컷 노이들과 자란 수컷 생쥐는 한결 부드러운 성질을 나타냈다. 이처럼 성적 특징의 원인은 단순히 유전자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출생 전후의 환경 요인은 유전자 못지않게, 아니 때로는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간의 경우 양성 사이의 이 스펙트럼은 더욱더 세밀한 양상을 나타낸다. 다른 피조물에 비해 더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인간의 뇌는 어떤 특정한 역할에만 고정되어 있는 확률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양극은 인간의 경우 처음부터 상당히 근접해 있다. 프리옵티컬 영역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수컷 설치류는 암컷보다 거의 4배나 큰 프리옵티컬 영역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남성의 뇌에 있는 프리옵티컬 영역은 여성의 것보다 평균적으로 2배 정도 클 뿐이다. 따라서 인간의 뇌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랑의 유희를 가능케 한다. 수줍음 많은 낭만주의자에서부터 냉혹한 여수도원장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오르가즘을 향하여 모든 남자가 카사노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정복으로, 섹스를 승리로 생각하는 것은 남자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이것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수백 년 동안 그러한 모티브들이 유령처럼 떠돌게 만든 우리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남성 섹슈얼리티와 공격성의 연관성에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은 프리옵티컬 영역뿐이 아니다. 첫 시선의 교환에서부터 쾌락의 정점에 이를 때까지 남녀의 성적 욕구를 조절하는 상이한 기제들이 있다. 남성은 바로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 아래 있다. 이 호르몬은 철부지 수컷 들쥐를 신실한 반려자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공격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가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보금자리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호해야 하는 수컷의 위치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전희의 여러 단계에서 남성들의 경우 호르몬의 수치는 평소보다 10배 이상 올라간다. 물론 이 수치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혈액 속에 있는 호르몬 수치만 측정되었을 뿐 태도를 규정하는 뇌 안에서의 호르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혈액과 뇌에서의 호르몬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신경생물학자인 라이너 란트그라프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는 가느다란 전류선을 통해 쥐뇌에서 직접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의 방출량을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극단적인 경우 바소프레신은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만 작용한다고 상상해 볼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매우 개연성이 적은 추측이다. 그와 달리 바소프레신이 결핍될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실험 결과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일체의 열정은 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랑의 유희가 진전될수록 섹스를 향해 나아갈수록 바소프레신의 수치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정할 때는 거의 평소 상태로 되돌아가 있다. 유혹과 섹스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다. 오르가즘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남성을 지배하는 것은 바소프레신이 아닌 다른 호르몬, 즉 바소프레신의 여성적 대응물인 옥시토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때부터 옥시토신이 남성의 몸에 돌기 시작하는 것이다. 옥시토신 없는 오르가즘은 상상할 수 없다. 처음부터 여성의 쾌락을 규정한 이 호르몬, 즉 옥시토신의 영향 아래 오르가즘에 도달한다.
여성이 성적 흥분을 느끼는 과정은 남성의 경우와 다르다. 암컷 쥐의 뇌에 인공적으로 바소프레신의 양을 늘릴 경우 이 쥐의 성적 욕구는 거의 0점으로 떨어진다. 그 대신 끌고 당기는 사랑의 유희가 시작되면 여성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의 수치가 올라간다. 상대방의 접근을 알린 상태로 맞이하려는 준비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옥시토신의 작용을 억제할 경우 암컷은 수컷의 성적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수컷이 고집을 부리면 암컷은 광포해진다. 여성의 쾌락의 정점에 다다를수록 옥시토신은 더 많이 방출된다. 오르가즘의 순간에는 엔도르핀까지 합세한다. 엔도르핀은 말하자면 고조된 감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전이의 과정에서 더 많은 옥시토신이 방출될수록 쾌락의 정점은 더 격렬해진다. 성연구자들은 여러 번의 오르가즘을 경험한 여성들에게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쟁이 아닌 사랑 만들기. 우리는 도대체 왜 오르가즘을 경험하는가? 사회 생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고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열린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여성, 암컷의 섹슈얼리티 클라이막스에 대한 수수께끼는 학자들에게 난제였다. 학자들 중에는 이 믿을 수 없는 흥분의 상태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많다. 호르몬의 작용하에 가임기관 중 짝짓기를 하면 종족 보존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라는 존재가 섹스의 쾌락을 느낀다고 해도 오르가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별한 클라이막스가 없어도 기분 좋은 느낌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조금 덜 극단적인 학자들은 오르가즘은 쓸모있는 파트너를 발견했다는 생물학적 신호로 여성에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펼쳤다. 그러나 남성적 평향성을 보여주는 이 이론들에 대한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 아무튼 그 사이 신화 하나는 깨졌다. 즉 인간 여성만이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님이 밝혀진 것이다. 학자들은 암컷 원숭이들에게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맥박이 격렬하게 뛰고 근육에 긴장된 떨림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인간 여성의 오르가즘 때 보이는 반응들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성연구자인 쿠스 슬룹은 긴 꼬리 원숭이에게서 이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모든 영장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가임기관 내에 이루어지는 짝짓기는 사회적 기능을 갖는 것이 분명하다. 보노보들은 이에 대한 확실한 예를 보여준다. 애들은 섹스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무리 내에 일단 긴장에 감돌게 되면 싸움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구성원들은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섹스를 통해 만족을 얻게 된다. 그들도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싸움의 상대자들과 함께 잠을 잠으로써 서로 화해한다. 보노보들 사이에서는 동성끼리의 섹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서 짝짓기란 종족 보존 이상의 목적을 갖는 게 확실하다. 신경화학자들의 오르가즘 관찰은 그러한 성적 행동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를 설명해 준다. 쾌락의 절정의 양성 모두에게서 방출되는 옥시토신은 평화의 매개체다.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옥시토신은 서로 간의 의존성을 촉진시키고 공격성에 대항하여 작용한다. 그리고 오르가즘에 오를 때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오피오이드 역시 편안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기분이 좋으면 싸울 이유도 적을 게 아닌가. 이처럼 섹스는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돕고 공격 취향과 파괴적 분노를 실제로 가라앉힐 수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히피들은 전쟁이 아닌 사랑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그들이 옳았다. 사랑은 중독인가? 사랑의 감정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우리 연인은 아주 특별한 존재처럼 보인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녀처럼 또는 그처럼 우리를 이렇게 도취감에 빠뜨린 적이 없다. 이 낭만적인 감정은 뇌에서 일어나는 고유한 흥분 상태와 발맞추어 일어난다. 이러한 흥분 상태에서 그녀 또는 그는 자기의 본래의 인격 경계가 희미해짐을 느낀다. 시인들은 언제나 이러한 경험을 즐겨 노래해왔다. 얼마 전 런던의 학자들은 앤드리어스 바텔스와 세미르 지키는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맛보는 도취 역시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말 진실되고 깊은 미친 듯한 사랑에 빠졌다. 고 믿는 사람들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연락을 해온 사람들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
사랑에 빠진 상태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밝혀내기 위해 바텔스와 제키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헥스핀 단층 촬영을 제안했다. 우선 그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애인이 아닌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집중적으로 그들에 대해 생각하라고 부탁했다. 그동안 학자들은 그들의 뇌가 움직이는 모습을 기록했다. 그런 다음 연구자들은 남자친구의 사진을 연인의 사진으로 대치했다. 이제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의 파트너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뇌의 움직임을 기록했다. 헥스핀 단층 촬영에 의해서 나타난 두 개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연인과의 집중된 관계가 뇌에 어떤 작용을 불러일으키는지가 분명해졌다. 즉 바테스와 지키는 이들 뇌의 움직임이 약물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의 뇌가 나타내는 움직임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랑에 빠졌을 때의 그 도취는 헤로인이나 코카인의 영향과 전적으로 유사했던 것이다. 신경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약물과 옥시토신이나 마소프레신 같은 사랑의 묘약은 뇌에서 동일한 회로들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 둘은 모두 동일한 시스템에 자극을 주는데 욕망의 호르몬인 도파민이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상대방과의 심적 연결망이 생기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미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도파민이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욕망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신경심리학자인 자크 팽크셰프는 사랑을 중독과 비교했다. 중독의 경우 약물과는 연계가, 사랑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계가 생겨난다. 둘 사이의 천연성은 특히 단절 또는 이별의 순간에 특히 극명해진다. 약물의 금단 현상들 예컨대 외로움과 공허함, 식욕상실, 상실감, 수면장애, 그리고 예민함 등은 모두 연인과 이별한 사람에게서도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약물이 주는 편안한 느낌은 약물을 반복해서 복용할수록 무뎌지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극은 점점 더 효력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함께 지내온 후에도 여전히 상대방을 빛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인들을 드물지 않게 만나게 된다. 그들을 보면 사랑의 감정이 무뎌지는 것을 막아주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게 분명하다. 여기서도 옥시토신이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동물 실험을 통해 우리는 옥시토신이 좋은 감정에 식상해지는 과정을 적어도 지연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실험 결과가 맞는다면 오랜 시간이 경과해도 여전히 그 효력을 잃지 않는 사랑을 가능케 하는 마법의 주문은 바로 섹스이다. 사실 쾌락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여성과 남성의 뇌에서 방출되는 것도 옥시토신이 아닌가. 옥시토신은 열정이 식지 않게 만드는 청춘의 미학과도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모성의 행복. 사랑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싹이 튼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대해 갖는 애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남녀 간의 사랑과 흡사하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상대방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느낌을 고백하곤 하는데 어머니들 그리고 드물지만 아버지들 역시 비슷한 순간들을 경험한다. 그들은 아이와 하나가 된 듯 느끼며 아이의 고통과 기쁨을 마치 자신이 것인 양 느낀다. 이 경우 모두에게서 이러한 연결을 가능케 하는 것은 동일한 힘 때문일까? 뇌 연구는 이러한 추측을 인정한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면 그 어머니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연인들에 대해서 나타난 뇌의 움직임과 아주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것은 물론 애정의 도취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나 과정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에 대한 강한 암시는 될 수 있다. 즉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순간에 일종의 약물 효과처럼 나타나는 저 행복의 느낌이다. 옥시토신은 연인들의 사랑뿐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여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호르몬은 말하자면 모든 사회적 행동 양식을 조화롭게 지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은 여성의 뇌 연구에서 밝혀졌다.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어머니는 아이를 향한 부드러운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 일종의 변화를 겪어야 하는데 이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옥시토신이다. 이것은
여성들에게서 무엇보다도 동물의 암컷들에게서 발생한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많은 암컷들은 새끼를 낳기 직전에 거친 야수에서 헌신적인 어머니로 변한다. 예를 들어 암컷쥐는 새로 태어난 다른 쥐의 새끼의 냄새를 맡게 되면 그 새끼를 먹어치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새끼를 낳게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할 때쯤 암컷쥐는 이미 한결 부드러져 있다. 그리하여 새끼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어미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핥아주며 보호하는 데 몰두한다. 이러한 변화가 옥시토신의 영향 아래 일어난다는 사실은 옥시토신의 작용을 억제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보면 분명해진다. 옥시토신이 멈추게 되면 어미들은 새끼들을 낳자마자 잡아먹는다. 그러나 새끼들을 돌보는 정서가 생기기 위해서는 옥시토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새끼를 낳아본 적이 없는 암컷 쥐가 새끼를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주사해야 한다. 이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임신 중에 생성된다. 어쩌면 뇌는 아이들이 정말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몸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에스트로겐과 옥시토신이 보내는 신호들이 만나게 되면 드디어 머릿속에서 모성애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시작된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특정 부분들이 영원히 변하게 된다. 이 변화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동물 실험에서 나온 몇 안 되는 자료에 따르면 이때 특히 변화하는 곳은 여성의 경우 출생 때부터 남성과 다르게 형성되는 곳인 프리옵티컬 영역이다. 그리고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많은 유전자들의 기능을 멈추거나 새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이렇듯 뇌 전체의 작업 방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수유가 젊은 어머니의 존재를 시킨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질문 또한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성의 저고지를 자극할 경우 뇌에서 옥시토신이 방출된다. 사랑의 행위 중 가슴을 애무할 때 그리고 아이들에게 젖을 물릴 때 쾌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 느낌을 바탕으로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형성된다. 행복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 주길 우리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원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카롤린 의학연구소에서 행해진 정밀한 연구에서 수유 중인 여성은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거나 낳았더라도 수유를 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더 많은 내적 평화와 타인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아마도 젖을 물릴 때 방출되는 옥시토신이 내면의 평온함과 타인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사회적인 행복감도 유발시키는 것이리라. 수유가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평생 자신의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아무리 희미한 아이의 울음소리도 깊이 잠든 어머니를 깨운다. 그리고 열린 어머니의 귀에는 다른 집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아주 잘 들리곤 한다. 이렇듯 여성은 뇌의 구조에서도 아이를 낳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자연은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 좋은 감정들을 보상한다. 그러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기쁨이 모든 여성의 뇌에서 동일한 생각으로 강하게 각인되는 것은 아니다. 성적 선호도가 상이하듯 이건 역시 사람에 따라 다르다. 또한 아버지도 아이들에게서 기쁨을 맛본다. 그러나 아버지를 이러한 기쁨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학문은 이제껏 모성애에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의 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부성애에 따르는 이 행복은 모성애의 경우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는 아직 너무나 무지하다. 행복의 공식 1. 사랑에 빠진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방출된다. 이 사랑의 호르몬은 단순히 성적 욕구를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감과 유대감을 강화시켜 한결 편안하고 안정적인 기분을 갖게 해준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평화로워진다.